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김종효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 말씀드린 대로 크림반도에서 투표가 있었는데 잠정 결과로는 귀속에 찬성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글로벌 시장은 조금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장을 마감한 것 같은데 시장의 반응 어땠습니까? 일단 그 크림반도 그 자치령의 그 독립을 앞둔 선거의 선택지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러시아의 합병을 원하느냐, 우크라이나에서 분리 독립을 원하느냐 선택지가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러시아의 합병, 우크라이나 남을까 이렇게 선택지를 알고 있지만 원래 선택지가 뭐였냐면 우크라이나에서 분리 독립해서 러시아의 합병을 하느냐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분리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지금 현 상태로 있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선택지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투표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표율은 러시아계에만 투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당연히 이들의 투표율은 높을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또 이 결과도 러시아 쪽을 합병하는 쪽으로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출구조사상 뭐 90% 이상의 이제 투표의 결과물이 찬성 쪽으로 이제 기울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 아마 실제 결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시장에서 재밌었던 것은 대부분의 시장이 약보합으로 마감을 하면서 눈치 보기 정도로 좀 마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외신의 반응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빠질 것이다 라고 봤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가장 이제 취약할 것으로 보였던 러시아 증시는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러시아 ETF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보시면 최근에 급락했죠. 급락했기 때문에 반등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일의 하락, 그러니까 이틀 전의 하락을 감싸야 하는 정도의 큰 폭의 거래량과 함께 단기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것이 의미 없는 것이 최근의 하락 추세를 완전히 이탈하는 그런 하락이 나온 이후의 반등이었기 때문에 추세를 되돌리는 반등이었다. 아주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 V자형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 어려운 그런 국면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현재 이 크림반도의 분쟁은 결국은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라고 하는 두 가지 원자재와 우크라이나에 생산해내고 있는 주요 곡물을 둘러싼 러시아와 친서방 세력 그리고 친서방 국가 간의 어떻게 보면 경제적 헤게모니 싸움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국의 한파까지 겹쳐서 지난 1, 2월까지는 고점을 형성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가 더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관련 우려가 전쟁으로까지는 확산되진 않을 거야라는 믿음과 함께 미국에서 어느 정도 날씨가 조금 이제 둔화되면서 한파가 둔화되면서 천연가스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까지 반영하면서 그 천연가스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러시아가 지금 유럽 쪽으로 모두 천연가스 한 3분의 1 정도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중간에는 크림반도의 분쟁을 근거로 해서 서방이 예를 들어서 경제 제재를 하고 러시아는 반대로 가스 같은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일 경우에 해자는 미국에서 유럽 쪽으로 가스를 얼마나 빠르게 양껏 공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그림이 쉽게 완성될 수 있으면 러시아는 크림반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강력하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직 미국이 원하는 가격에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양껏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미국 또 상대적으로 자원을 계속 확보해야 되는 유럽 쪽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모두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충분하게 유럽에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해서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이전까지는 이와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현재 이런 구간에서 안전통화들의 움직임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현재 러시아 루블화 당연히 불안하죠. 그런데 달러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위안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달러 인덱스도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최근 들어서 좀 탄력을 잃은 모습이고요. 테이퍼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최근 시장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냐면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얘기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테이퍼링이 약해지면서 달러가 다시 한번 공급을 좀 늘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로나 엔화는 밀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통화시장의 방향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험 구간에서의 달러 강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천연가스 가격도 오히려 고점 치고 조정을 받고 있고 러시아와 같은 가장 먼저 조정을 받아야 될 그러한 증시들도 안정을 찾으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등 시장의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은 러시아의 반등이 과연 추세적으로 반등으로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미국은 과연 러시아에 대항해서 천연가스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천연가스 가격은 향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지켜볼 만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크림반도 이슈에 가장 영향을 받을 만한 러시아 상황, 천연가스 상황, 환율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주변 국가로 좀 경제적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이제 냉전 시대에는 동유럽 국가, 그 독일, 동독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러시아, 그다음에 그 옆쪽은 서쪽은 모두 미국의 영향권 안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 흐름이 뭐 폴란드라든지 헝가리 같은 국가들도 실제로 미국보다는 주로 이제 소련 쪽에 많이 기울어진 그런 양상을 보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과거 CIS 독립국가 연합에 속해 있던 구소련계 나라들까지는 러시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국가들은 실제로 다른 서방 국가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의 영향, 러시아의 영향은 많이 벗어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유럽의 최대 경제국이라고 볼 수 있는 뭐 폴란드라든지 헝가리 같은 국가들의 경기 움직임을 보시면, 최근에 러시아의 움직임 혹은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보다는 오히려 유로존과의 움직임에 좀 더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국가의 무역 수지 흐름을 보시면, 폴란드는 계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내고 있고 헝가리는 계속적으로 흑자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나라의 경제 구조가 비슷한데 왜 이렇게 무역 수지는 한 나라는 흑자, 한 나라는 적자를 보여주고 있느냐? 바로 러시아의 영향 때문인데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계속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 국가 모두 동일하게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같은 것들을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적자를 다른 부분의 흑자로 메꿔야 되는데요.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기계류 같은 것들의 수출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이 에너지 부분을 모두 메꾸고 있는 양상이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음식료나 자파 같은 것들을 많이 수출하고 있고 기계류나 일부 제조업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양이 적어서 실제로 에너지 쪽에 마이너스를 메꾸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들 국가의 특징을 보시면 수출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적자를 메꿔 나가지 못하는지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무역 수지를 보시면 다른 국가들, 다른 서방 국가들에는 대부분 흑자를 보여주고 있지만 러시아에는 유일하게 적자를 두 국가 모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 국가의 움직임이 러시아와 함께 천연가스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단기적인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별 무역 비중 전체로 봤을 때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라면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이기 때문에 독일 경제가 잘 살아나는 그런 상황에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가격이 아주 크게 폭등하지 않는 이상 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겠죠. 과연 이것이 전쟁까지 가느냐, 또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렇게 크게 주변 국가들로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라든지 유고슬라비아라든지 그 주변에 세르비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국가들의 제한적인 영향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동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다. 다만 천연가스 가격의 움직임, 또 러시아의 그 진짜 서방국가 러시아 국가가 서로가 망할 수 있는 전쟁 국면까지 밀고 가느냐, 그 정도의 우리가 좀 흐름들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증시 요즘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악재도 좀 관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영향이 제한적이라면 우리나라 증시의 매매 동향이 조금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데요. 그건 여타 이머징 국가도 마찬가지고 한국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머징 국가의 움직임들이 최근에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MSCI 사우스코리아 아이셰어즈인데요. 우리나라 지수를 복제한 거죠. 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종목들을 갖다 옮긴 것이 아니라 MSCI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군들만 가지고 지수한 겁니다. 근데 지금 흐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시 악셀을 보이면서 지난 2월 달에 저점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난 2월 달에 저점이 1900선 약간 아래였다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그 정도의 흐름까지 갈 가능성은 좀 열려 있지 않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하락하면서도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시각은 쉽사리 이머징 마켓 쪽에서 돌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를 살 수 있는 외국인들의 어떤 좋은 여건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살펴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펀드 플로우는 여러 번 언급드렸죠. 지금 펀드 플로우는 여전히 이머징 마켓 쪽에서 빠져나가고 그리고 선진국 쪽으로 향해 있는 모습이다. 아시아 이머징 내에서는 지금 인도 정도만 사고 있거나 중립 정도이지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매도. 그래서 최근에 제가 국가별로 한번 쭉 살펴보니까 필리핀과 인도 정도가 매수고요.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전부 중립이거나 최소한 매도 관점입니다. 특히 제조업이 강한 대만이라든지 한국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펀드 플로우 전체의 흐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 비우호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주가는 실적의 거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1분기 과연 기업 실적이 좋으냐? 이 부분 살펴봤을 때도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1, 2월 달 지금 경상수지흑자, 무역수익자만 보더라도 답이 나옵니다. 지난 1, 2월 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기업들의 전반적인 이익 수준도 과거보다 그렇게 뚜렷하게 좋아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실적도 최근 들어서는 답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굉장히 좋았던 상태에서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실적이 나쁘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종목의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다른 종목군들이 빠르게 터닝할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 연초 연말마다 퀀트 하시는 분들이 실적 추정치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올해 한 13% 성장한다고 그랬고 그게 이제 실제 성장으로 한 7%도 안 나왔고요. 올해도 또 한 15% 이익 성장한다고 나왔는데 과연 그렇게 나올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거의 가능성이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흐름을 본다면 실적 측면에서도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환율이거든요. 환율이 왜 중요하냐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돈의 교환 비율인데 이 돈의 교환 비율을 얘기하는 것은 수급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면 당연히 달러의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달러 가격이 떨어지고 원화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것은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성장률도 3%대, 미국 이번에 제대로만 성장한다면 2% 후반에 3% 초반대. 그러면 경제 성장률 차이가 크게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나라의 국가의 금리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고 미국도 빠르면 올해 말 혹은 내년 초부터 금리를 끌어올릴 거기 때문에 굳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금리 우리가 흔히 환율 얘기할 때 금리 결정설이라는 게 있는데 금리가 높은 국가로 자연스럽게 돈이 간다라는 건데 이제 금리 차이가 별로 안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위험을 지고 굳이 이머징 마켓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점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1060원대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1070원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스윙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굉장히 뭔가 다이내믹해 보이지만 결국은 1080원, 1060원에 딱 갇혀있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어디로 튈 거냐? 아래쪽으로 튀어 내려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외환 쪽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주식을 사면서 외환이라도 수익률을 얻으려는, 그러니까 자본 수익률이 아니라 환율을 가지고 수익률을 거두려는 그런 일종의 아비트라지 거래가 벌어질 텐데 그런 차익 거래도 지금은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잘못 투자하면 짧은 기간 안에 한 1% 먹으려고 들어왔다가 오히려 2% 손실을 내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를 살 수 있는 모멘텀, 펀드 플로우, 그다음에 실적 측면, 환율 측면에서 그렇게 유리한 측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한국 매수세는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 사태와 상관없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좀 더 현실화되고
또 좋은 기업들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되고 또 중국 관련 효과들이 좀 더 표면화되는 그 정도 시기가 되어야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 매수를 기대하는 것은 눈으로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공상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답은 여전히 이 외국인들이 중심으로 사고 있는 그들 종목에 대해서의 제한적인 매수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아주 이제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태까지 코스닥 지수는 조금 상대적으로는 좋은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죠. 코스닥 지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의 조정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의 폭락. 대표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오늘 크게 흔들리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시장에서 좋았던 종목군들이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군들인데 그들 종목군들이 오늘 크게 조정받고 있는 모습들, CJ, ENM, SM을 포함해서 대부분 종목군들이 다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물을 받으면서 IT 영역의 계열의 종목군들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좋은 시나리오라면 그동안 수익률을 크게 냈던 코스닥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으로 옮겨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비중을 줄이고 정말 유가증권 시장이 좋아지는 것이라면 이제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로 달라붙어야 되는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옮겨가는 상황 속에서 오늘 승자가 되고 있는 것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IT 업종 중에서도 전반적으로 팔고 있지만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수익률이 가장 좋고요. 또 오늘 기관들이 가장 강하게 사고 있는 운수장비 업종의 조선주나 자동차 부품, 자동차주의 수익률이 가장 좋고요. 또 서비스 업종 내에서도 실제로 네이버보다는 오늘 기관의 매수가 강한 NC소프트가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코스닥 시장에 매여있던 것을 조금 물량을 줄이고 다시 유가증권 시장으로, 그래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태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으로 되짚어서 만약에 이 전략이 실패한다면 양쪽 시장이 다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코스닥 시장은 수급 공백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어느 정도 비중을 옮겨 놓으려고 했던 기관들 입장에서도 시장의 전체 수급이 좋지 않다면 오히려 동반 폭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선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이동에 따른 대형주 쪽, 그것도 낙폭과대 대형주 쪽으로의 매기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게 실패한다면 양쪽 시장이 다 빠진다. 다 빠질 경우에는 어디가 좀 더 탄력적으로 빠질 거냐? 코스닥 시장 쪽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쪽에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라면 약간의 좀 비중 조절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대신에 그동안 꾸준하게 언급드렸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의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 다음 이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바로 오늘의 업종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IT 부품 대형주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여러 업체들에게서 소송을 당하면서 조금 힘든 상황 보내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6 기대 심리로 조금 주가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IT 부품 대형주 어떤 상황이죠?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슈들의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될 건 과연 이익의 방향성이 지금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은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은 절대 주가가 싸기 때문입니다. 워낙 주가 조정을 오래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재료에도 지난 주말에 나왔던 외국계 보고서라든지 또 오늘 나오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 이런 거에 의해서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절대 주가가 싸니까 밀어올릴 힘이 되는 거지 만약에 절대 주가가 싸지 않았으면 쉽게 못 올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장기적으로 좋아질 거냐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TV 잘 팔린다고 하지만 TV가 과거처럼 가격이 지금 모두가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은 TV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 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신제품으로 내놓고 있는 가장 좋은 수익률의 TV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TV들을 많이 판매하지 못하면서 또 P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태블릿이나 스마트 기기에 밟히면서 과거 대비해서 판매율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특히 PC 같은 경우에는 연 성장률이 마이너스 10% 역성장률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대형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회복은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기껏 보고 있는 게 중소형 디스플레이 쪽의 회복인데 LG 디스플레이가 아무래도 애플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주요 벤더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이폰 6가 나오는 게 조금 모멘텀이 된다. 그 얘기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익의 방향성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지금 이번에 또 소송에 휘말리면서 일시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되짚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D램 공급량을 조금 늘린 것이 물론 악재가 되겠죠. D램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리고 20나노 공정이 본격화되면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치킨 게임을 벌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새 업체가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가격이 내내 떨어지는 걸 바라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연합을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이 시장에서 정말 없애버리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증산을 통해서 양쪽 업체를 눌러버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세계 여러 곳에서 바로 반독점법에 적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의 가격 하락을 허용하는 것이지 지금 공격적인 증산을 통해서 다른 업체들을 죽여버리겠다, 다시 치킨 게임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제가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게 갔을 때 실제로 반도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보단 낫겠지만 그렇게 다른 업체 중에서 삼성전자가 얻는 이익이 상대적으로는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이 메모리 쪽의 이익단은 제가 보기엔 장기적으로도 우상향이고요. 디스플레이 쪽의 이익단은 여전히 과거보다 나아졌고 바닥 쳤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탄력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가격 메리트가 높은 LG 디스플레이 쪽에 좀 더 무게감이 실리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여전히 좀 더 무게감이 실린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LCD 쪽에서 그나마 믿었던 OLED의 수율이 여전히 안 나오고 있고 또 추가적인 장비의 수주도 제한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OLED 관련된 기대감도 아직까지는 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좋은 LG 디스플레이는 단기적으로 좀 지금은 좋지 않지만 SK 하이닉스는 좀 장기적으로 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좋은 이유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 6 기대 효과입니다. 아이폰 6 정말 성공할지 좀 궁금한데 성공 여부와 관련해서 좀 주목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이폰 6는 아이폰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미 아이폰에 많이 녹아야 계시던 분들은 여전히 사용하겠죠. 그리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루머는
두 가지 정도의 크기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모두 기존의 아이폰 5S보다 더 큰 크기로. 그래서 4.7인치, 그다음에 5.5인치 정도의 크기로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게 뭐 저가 모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굉장히 작은 크기를 고집했던 아이폰도 결국은 패블릿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7인치짜리 그 아이패드와의 간섭 효과를 과연 어떻게 없앨 거냐 뭐 이런 논란거리도 있고 실제로 이 루머가 사실이냐 이런 얘기도 계속 붙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좋은 건 뭐냐면 아이폰 디스플레이 크기가 자체가 커지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은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주들이거든요. 뭐 ITO 필름이 됐든 아니면 디스플레이 자체가 되었든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것은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전 세계 스마트 기기 트렌드가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제조사가 이익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부품사에게 이익을 좀 더 낮추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애플이 뭘 선택할지는 아직 저도 정확하게 판단 내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애플이 해왔던 추이를 본다면 자신들의 가격을 조금 내리고 부품사 가격을 확 내려버리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가격을 공격적으로 내리면 부품사들의 이익은 더 많이 낮춰버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낮추면서 부품사들 압박할 가능성이 앞으로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도 망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러면 양쪽을 가지고 계속 가격 경쟁으로 이 장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애플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가 가격을 안 낮춰준다고 하면 재팬 디스플레이에 가서 너희가 물량 더 받아올게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장난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품업체들은 여전히 영원한 의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이폰 6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지나 이것으로 인해서 LG 디스플레이 이익이 완전히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아이폰이 내놓기만 하면 날개 돋친 듯이 팔렸던 그런 시기인지 아니라는 거죠. 경쟁 모델도 많아졌고 가격이 아이폰의 3분의 1하는 제품들이 스펙은 비슷한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아이폰 특유의 뭐 개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사용감이라든지 UI,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라 물론 그 격차는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혹시 미우이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게 이제 한 중국 업체가 만든 건데 이 중국 업체가 애플을 그대로 복제했다라고도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초기엔 따라했습니다. 근데 이 MIUI라고 하는 유저 인터페이스는 뭐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굉장히 가볍고 빠릿하고 빠릅니다. 이게 과연 중국 거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MIUI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지만 MIUI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MIUI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지금 아이폰의 경쟁은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쫓아가는 회사들이 하나둘씩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가격을 높게 올릴 수 없고 부품 가격도 잘 줄 리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아이폰 6의 성공 여부는 뭐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결국은 뭐냐? 이 부품사들에게도 이익을 나눠줄 거냐? 저는 나눠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의견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좋지만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비슷한 관점에서 LG 이노텍 굉장히 요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가 반등 이유가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LG 이노텍의 상황은 어떤가요? 그 LG 이노텍도 지금 애플 쪽에 뭐 모듈이라든지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더 핵심은 뭐냐면 LG 이노텍이 그동안 주가 가장 안 좋았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20% 이상의 비중을 갖고 있는 LED 쪽의 계속적인 적자였습니다. LED가 적자를 냈던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익을 못 내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강원이 되고 있는 LED 쪽이 계속 적자를 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TV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적자는 서서히 줄여가고 있고 그다음에 조명 시장의 LED가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된 모듈 쪽에서 이익이 발생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LED 사업부가 적자 사업부가 아닌 최소한 이익을 조금이라도 발생시키는 사업부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자 사업부가 결국은 이익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이익이 크게 증가할 거다. 그래서 그동안 짐이 됐던 버든이 되었던 것이 이제는 수익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이 현재 구간에서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LG노텍의 1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향후 실적의 개선도 이루어질 것을 원래 봤던 것이 하반기 정도였는데 이게 좀 빨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1분기부터 흑자 전환, 2분기부터는 속도가 빨라질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니까 현재 주가는 탄력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LED 사업부의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을 주목해 보면서 LG 이노텍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상승폭을 열어두자. 그래서 둘 다 제한적인 강세이긴 합니다만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차라리 LG 이노텍이 조금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적에 대한 확인은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SK 하이닉스, 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그 외 중소부품주들, IT 관련해서 중소부품주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의 객단가가 모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갤럭시 S5 같은 경우에도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뭐 80만 원, 70만 원대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가 진실인지 모를 만큼 워낙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좀 더 확실한 결과물은 지켜봐야 되겠고, 뭐 4월 11일 날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오면서 가격이 나와봐야 뭐 정확하게 알겠습니다만 지금 시장 얘기는 초반에 나왔던 뭐 100만 원대 가격은 말도 안 된다. 더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이엔드 스마트폰 가격이 원래 그 유럽 기준으로 한 100만 원대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한 80만 원대로 떨어지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부품사들은 압박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물량을 띄어가되 이들에게 마진율을 조금 더 낮추라고 요구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부품사들의 상당 부분은 이미 뭐 대만 업체나 중국 업체들에게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이제 매출이나 주문도 베트남에 현지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중국 업체들 쪽으로 좀 더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은 점점 수익성이 낮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낮은 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낮아지는 수익성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반등 시 비중 축소, 그다음에 급락한다면 현재 적정 가치보다 너무 급락한다면 그런 종목군들에 한해서는 뭐 부분적인 트레이딩 매수 정도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IT 부품주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종목들 보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업종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에 오늘의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최근 그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꾸준히 상승하긴 했지만 주가가 약 일주일 전부터 굉장히 가파른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최근 각광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어떻게 보면 뒤늦게 움직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꾸준히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탄력적으로 오르진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기관들이 꾸준하게 사면서 야금야금 올렸던 것을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매수로 바뀌면서 갑자기 폭등을 했습니다. 그 이틀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고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참고 기준으로는 굉장히 치고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 수급의 폭발과 함께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좀 더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자면 최근에 여러 번 언급드렸던 미국 시장의 넷플릭스나 우리나라 시장의 라인을 비롯한 네이버 같은 종목군들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모바일의 성장, 통신망의 성장이 이들 종목의 상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아프리카 TV의 일평균 방문자 수의 흐름이 온라인 쪽, 즉 PC 쪽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향후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현재 성장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건 누가 뭐래도 모바일 쪽이고요. 이 모바일 쪽의 성장이 예상이긴 합니다만 연기준으로 5년 평균으로 32%, 매년 30%씩 성장한다라는 거거든요. 엄청난 거죠. 지금 중국이 1년 성장 7%를 허덕이면서 하고 있는데 연간 30% 성장한다라는 것은 중국의 성장률 대비해서 무려 4배가 높은 것이니까 굉장히 좀 가파른 성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SNS 산업도 어느 정도 성숙되어 가면서 실제로 성장률이 10%대로 대부분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사용자들 중에서 모바일 사용자들의 급증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이 회사는 이벤트가 있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올해 이벤트가 굉장히 많죠. 벌써 소치 올림픽이 지나갔고요. 우리나라 가을에 아시안게임,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스포츠 이벤트, 아무래도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돼서는 기존의 MLB의 유현진 선수에 의해서 윤성민 선수, 또 추신 선수가 현재 중계를 기다리고 있고, 거기다 일본으로도 또 오승환 선수가 진출을 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해외 스포츠 모멘텀과 그다음에 아시안게임과 같은 모멘텀, 거기다가 월드컵이 또 열리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스포츠 이벤트들이 제일기획을 포함한 방송 관련주들, 그리고 광고 관련주들에게 영향을 주겠지만 실제로 아프리카 TV와 같은 IP 기반의 TV, SNS 관련 종목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현재 구간에서는 이들 종목의 상세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렇게 스포츠 이벤트가 분명히 호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이후에도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성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은 좀 충분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얼마나 성장할 거냐 그리고 어떤 속도로 성장할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의 사업 모델을 보시면 지금 게임 부분하고 플랫폼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플랫폼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방송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 방송이라고 하는데 과거와는 달라져서 1인 미디어가 많아졌죠. 그래서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갖추어진 스튜디오에 갖추어진 장비들을 놓고 여러 사람들이 진행하는 것을 방송이라고 생각하지만 아프리카 TV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별 방송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1인 개인 방송, 말 그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방송을 들을 수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무게를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보다 우리가 이제 게임 부분 쪽에서도 한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 온라인 게임 쪽에서 꾸준하게 이익을 내고 있는 이 부분, 지금 PC 쪽에서 온라인 게임을 인수를 해서 여기서 이제 일부분 이익을 가져오고 있고요. 최근에 또 모바일 게임들을 계속적으로 인수해서 앞으로 성장하는 모바일 게임 쪽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가 보기에는 주력은 아닌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사업의 한쪽의 축을 담당할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주력은 이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을 어떻게 성장시킬 거냐. 최근에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광고 단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템 매출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이 게임들을 이쪽에서 이제 중계를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중계 수수료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별 매출액을 보시면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하늘색으로 표시되는 게임 사업부의 매출 기여도는 제한적이고요. 오히려 플랫폼 쪽, 그 광고라든지 아니면
이 매출, 뭐 이렇게 별풍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의 매출 자체가 올라가면서 플랫폼 매출 자체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그 채널별로 보면 모바일 채널이 성장하고요. 매출의 부문 채널별로 보면 플랫폼 채널이 성장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프리카 TV의 인기 BJ들, 이제 BJ라고 하는 것이 과거 우리가 디스크 자키, 뭐 비디오 자키 이런 것처럼 브로드캐스팅 자키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한 사람들이 모두 매출을 올리는 일종의 1인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뭐 인기 있는 사람들은 팬클럽 회원수가 뭐 80만 명에서 30만 명, 20만 명을 넘어가면서 분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음악, 뭐 먹방, 뭐 게임 이외에도 뭐 현장 방송도 있고요. 뭐 시사 프로그램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뭐 스포츠 콘텐츠들 굉장히 많은 그런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VOD들도 뭐 실제적으로 뭐 거래가 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향후 매출들이 이제 계속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온라인 모바일 트래픽 추이를 보시면 모바일 TV 트래픽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버를 계속적으로 증설을 해서 현재 300만 명 정도의 수준인 동시 접속자 수준을 400만 정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또 동사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도 방송을 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TV가 정말 새로운 방송에 좀 패러다임을 가져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것이 최근 급등했습니다. 이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지금 사도 늦지 않을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 이 종목을 그러니까 사기에 겁나신다면 아예 접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나는 리스크를 충분히 감내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종목의 전체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20% 이상 가져가는 건 제가 보기엔 자살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분명히 좋은 종목이고 아직 주가는 더 오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향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참여했던 외국인들의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또 빠져나갈 때는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오늘도 장중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가 약세로 돌아섰다가 또 강보합 돌아섰다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내하기 싫으신 분들은 없으시다면 굳이 접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과거 낮은 가격부터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현재의 변동성을 좀 참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물론 글로벌 피어, 글로벌 경쟁 기업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글로벌 기업들은 몇십억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지만 아직까지 아프리카 TV는 해외 진출보다는 국내 쪽에 이제 모멘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뭐 기껏해야 한 5, 6천만 정도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물론 또 해외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제한적인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아직까지는 그 대상 인구가 작다라는 관점에서 꼭 이 해외 업체들과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판도라 미디어라든지 넷플릭스와 비교해보면 분명히 저평가되고 있어요.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TV 여기 있고 넷플릭스 여기 있고 판도라 미디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느 쪽으로 보든 저평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저평가는 제가 조금 전에 언급드렸지만 단순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죠. 대상 인구가 다르고 매출의 범위가 다르고 매출의 규모가 다르고 또 속해 있는 시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불가하지만 그 글로벌 시장의 최대 종목들과 비교해 봤을 때 주가의 수준은 비싼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저는 조정 시에 저가 매수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포트폴리오 내에서 20% 이상은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종목이다. 또 하나 단기적인 리스크를 분명히 인지하고 감지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이용한 매수 관점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급등을 이끌었던 것이 공격적인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빠져나갈 때는 충분히 그 변동성을 감내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리스크와 변동성을 조금 감안을 하시면서 좀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종목 아프리카 TV였습니다. 네, 지금 스마트머니의 선택은 저희 여기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주신 김종효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